그럼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 마지막에 청구 방법에서 병원 자체 심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퇴원 심사 같은 경우는 퇴원이 예고된 환자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퇴원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급하게 퇴원을 한다던가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뭐 공휴일, 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퇴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그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확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많이 받아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금액을 너무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예상액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놓고 심사가 끝나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병원마다 이제 이렇게 그 지침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청구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월 단위로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심평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때는 여기 보시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청구 내용이 이 법에 맞춰서 앞에서 계속 법 내기 나왔었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청구를 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심사 방법은 청구 진료비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표검사, 그 다음에 정밀검사, 전문심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표 검사는 이제 전산 점검,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를 쭉 해가지고 뭐 양식이 적합한지, 그 다음에 과정이, 그 다음에 뭐 빠진 게 없는지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스크리닝 쭉 하는 전산 점검을 지표 검사라고 하고요. 정밀검사, 그래서 심사 직원이 심사하고 심사위원이 한번 심사를 또 하고 마지막으로 전문심사, 이런 식으로 심평원에서 청구 심사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만약에 심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인정될 때는 추가로 보완 자료를 제출을 이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료 기록부라든지 아니면은 환자분에게 발행된 진료비 계산서의 사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의료의 질 향상 점검표가 있잖아요. 그 점검표를 이제 심평원에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심사하기가 어렵다. 보완 자료를 조금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완 자료를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는 그 병원에게 한 10일 정도의 그 기간을 이제 줘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그 병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앞에서 요구한 자료를 심평원에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10일 안에. 근데 만약에 10일 안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청구를 보냈을 때 그 접수증을 받기는 하는데 접수증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보완 자료가 요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리고 또 보완 자료를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0일 안에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자료 제출이 어렵다 그러면은 17일, 그러니까 최장 17일에 거쳐서 보완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 자료를 요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제출하는 기간 동안은 심사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산입되지 않다 보니까 청구를 했을 때 우리는 청구 결과에 따라서 그 공단에서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완자료 요청 기간이 있다 보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자꾸 멀어진다. 그러니까 보완 자료가 제출 요청이 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병원 자체 심사를 할 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맨 앞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하다못해 우리 뭐 약 같은 경우도 약을 오더를 내서 청구를 했는데 약과 구입가에 대한 명세서가 없었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이제 보완 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빠지지 않았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단에서는 보험자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평원은 심사 결과가 났을 때 통보를 두 군데 하는 거죠. 의료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고 공단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랬을 때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전 사정 점검을 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도 요양기관도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단에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서 얘기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로 요양급여 비용을 송금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공단에서는. 그 다음에 이 송금을 했다라고 하면 급여 비용 지급 통보서를 요양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지급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심사 청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다. 네. 그래서 심사 조정이 되고 삭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심평원에서 조정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행위료라든지 약제 치료 재료가 금액이 산정이 된 게 착오가 됐다. 그래서 이 금액 산정 착오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코드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양급여 기준에서 범위가 초과돼서 그 청구를 했다. 아니면은 처방 내역에 미확인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처방 내역에 없는 것들이 조제가 됐다. 뭐 이러면 C. 그 다음에 계산 착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서 일란, 이란 소개를 하고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서 나머지 금액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계산 착오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D. 그 다음에 급여나 비급여 또는 이제 100대 100 이런 이제 본인 부담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입 증빙 자료가 있었잖아요. 뭐 약재라든지 재료대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의사들 이제 상근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전문의에 따라 가지고 가산하는 퍼센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제출됐는지, 미제출됐으면 F. 그 다음에 중복 청구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번인데 두 번으로 청구를 했다던가 이렇게 중복 청구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 심사 조정이 떴을 때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정 코드를 보시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확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완 청구할 수도 있고 추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완 청구 같은 경우는 급여 비용을 청구를 했어요. 예, 청구를 했는데 심평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가 되거나,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반송이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죠. 반송이 된 처리건에 대해서 해당 사유를 보완해서 명세서를 재작성해서 청구를 하는 뭐 이런 이제 보완 청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완 청구 구분 코드 있었잖아요.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했는데 어떤 서류 같은 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보완 청구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 청구, 그러니까 원청구, 맨 처음에 청구한 거는 원청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뭐 보완 청구를 하거나 뭐 추가 청구를 할 때는 구분 코드란에다가 이렇게 이를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통보된 위 원청구에서 통보된 심사 통보서에 기재된 접수 번호, 명세서 일련 번호, 그 다음에 심사 불능 사유 코드, 아까 A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가지고 원청구 구분 등과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청구를 해보는 게 보완 청구입니다. 네. 그래서 보완 청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청구가 있어요. 예, 추가 청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청구를 했는데 진료 내역의 일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한테 행한 뭐 진료비, 처치료, 약 뭐 이런 것들이 당초 청구가 됐을 때 누락됐을 때 다시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을 추가 청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서 명세서의 청구 구문란에는 추가 청구한다라고 해서 이를 기재를 하시고, 그러니까 보완 청구할 때는 이를 기재를 하고 추가 청구할 때는 이를 기재를 해서 원 청구의 접수 번호, 일련 번호를 기재를 하고 나서 추가 청구해야 되는 진료 기록부 사본을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추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3일치 치료를 하셨는데 3일 진료를 받으셨는데 2일 진료로 청구를 했다. 그래서 2일 청구한 것만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1일을 다시 추가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원 청구, 그러니까 2일 거를 청구한 통보 명세서에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그래서 추가 청구분은 반드시 원 청구분하고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나서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교재 400페이지 보시면 심사 지급 분석 및 이의 신청, 재심 신청, 재심 청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심사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재점검을 해가지고 부당 청구된 아니면은 지급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신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양기관에서도 이 신청할 수 있고,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심평원에서 한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그러니까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삭감될 내용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하는 게 이의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이제 90일이 지났을 때 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180이 지나면
이제 이의 신청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심사 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도 한번 그 삭감 코드, 조정 사유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살펴봐 가지고 이거는 잘 청구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요양기관이나 공단에서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심평원은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결과를 다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뭐 권리 구제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삭감이 됐다라는 것들을 다시 통보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60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심평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뭐 그 60일 안에 못했다 그러면은 30일, 그러니까 총 90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신청을 이제 기다릴 수 있다. 자, 그리고 결정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 신청인에게 심평원은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청인은 요양기관이 될 수도 있고 공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신청이라든지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뭐 이의 신청, 재심 청구 이게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심판 청구라든지 행정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 교재 401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심평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 영에 맞춰가지고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판결, 그러니까 이제 법에다가 소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 결과 후에 이의 신청이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행정 소송은 그냥 바로, 그러니까 심사 결과에 뭔가 좀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행정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교재 416페이지 보시면 요양기관 현지조사라고 해가지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하고 현지조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바뀌어가는 이런 것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적정성 평가의 업무를 우리가 또 알고 이를 또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의료의 질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정성 평가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그러니까 적정성 평가죠. 그래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찰, 시술, 투약, 검사 이런 요양급여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약학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효과적인 측면을 또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의학적에 들어가는, 약학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적정성 평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적정성 평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공개해요. 네.
이 적정성 평가는 심평원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의료급여 다 가입자인 국민에게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 권리, 환자의 알 권리를 제공을 하고, 또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 병원에게는 질 향상에 필요한 비교 정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병원이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병원하고 비슷한 병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금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비교를 하게 돼서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이 적정성 평가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이제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적정성 평가에서 보시면 행위별 수가제, 우리 DRG에서도 조금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이 불필요한 서비스의 과다 제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의료 자원의 낭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 재정, 우리 이제 행위별 수가제로 해가지고 과다 진료를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그 서비스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공단에서 이제 갖고 있는 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의 질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하고 양질의 의료양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절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타당성, 비용적이거나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심평원에서 하는데, 얘가 만들어진 게, 자, 여기 보시면 2000년 7월 1일에 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심평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매년 이 평가 항목이 우리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매년 평가 방법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30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교재 417페이지 우리 뒤에도 있기는 하지만 평가 영역이 이렇게 약제 급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환자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핵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2018년도에 보시면 마취라든지 치과, 신생아 중환자실, 그러니까 평가 영역이 계속 확대가 돼서 적정성 평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내용 보시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9개 항목인데요. 이제 질환, 그래서 이제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만성 질환이라든지 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신부정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3번씩 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혈액투석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의학과에 해당하는 평가 영역, 요양병원이라든지 약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종에서 6종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왕절개라든지, 아니면은 급성기 뇌졸중, 그 다음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산금이 이렇게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량 지표, 그래서 진료의 양을 또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 진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진료에 따른 결과가 호전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또 유소화의 중이염 항생제 사용한 것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평가 내용에다가 자꾸 이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정성 평가의 정의를 보시면 앞에서 목적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 건강보험법 43조 또는 46조에 의해서 진찰, 수술, 의약품 사용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그 효과적인 것들을 이제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이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대암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질환, 만성 질환 이런 이제 그 항목들을 다 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양기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의료의 서비스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거를 또 고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도 이제 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심평원 홈페이지 아니면은 건강보험 그 심사평가원 모바일 앱에다가 평가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항생제 남용하는 병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적정성 평가를 했을 때 적정성 평가가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환자가 이 요양기관에 가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는구나. 서비스의 질이 똑같은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병원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적정성 평가다. 자, 이 적정성 평가를 할 때 그 관련 법령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43조, 네. 그 다음에 56조, 그 다음에 63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7조 제5항이라고 해서 가감 지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418페이지 보시면 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급여 비용에 연계해가지고 진료 수준에 따라가지고 차등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이제 가감 지급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게 되면 좀 더 열심히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이 취지에서 반대로 평가 결과가 낮았다.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이 법적 근거로 이 건강보험법 제47조 제5항의 가감 지급에 나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대상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뭐 적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뭐 만성질환, 뭐 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약제 같은 거 평가할 때도 항생제 처방률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는 게 굳이 환자한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생제 처방률이라든지 주사제 처방률 이런 것들도 이제 약제 평가에 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기 질환,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뇌질환이라든지 암질환, 그 다음에 만성질환, 뭐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평가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평가 절차를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심평원에서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하고 일단은 예비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평가의 지표가 적정한지,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적정을 해야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간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평가 계획을 공개를 하고
이제 이 평가 계획 공개하기 전에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이제 평가 계획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평가 2개월 전에 세부 계획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평가 지표라든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법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들을 의료기관이 볼 수 있게 2개월 전에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적정성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병원이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평가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 점검까지 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자료를 더 청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위에 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고 분석 적용할 때도 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적용을 해서 마지막에 결과가 통보가 되고, 통보가 된 후에 이제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성 평가도요, 이제 적정성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